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강의의 내용은 일단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전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고 잘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 이 엑스레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의 엑스레이 사진인가요? 네, 무릎 사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상태를 우리가 볼 때랑 우리 무릎학도사 김태균 원장님이 볼 때랑 좀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0세 여자분이시고 매일매일 무릎 통증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 치료에 대한 것은 주사 치료를 10년 동안 받으셨는데 요새는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요새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이제는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안 아프고 제발 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70세 여자분이 교수님 진료실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떤 치료를 제안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가장 인공관절 받으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상황이거든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저렇게 오른쪽에 보면 위에 뼈, 아래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관절염 4기, 그러니까 병의 정도로 봐서는 이제 수술하실 정도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이가 70세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명이 대개 30년 이상을 본다 그러면 100세를 사셔도 뭐 재수술 위험성은 높지 않으니 인공관절 수술이 여건이 된다면 1순위로 고려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교수님 진료실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권유사항을 들으시고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하러 내원을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제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앞에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가 있다고 들으셨어요. 자, 그 3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공관절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좋아야 된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환자분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김태규 원장님한테 이제 저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원장님에게 수술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걱정해야 될 건 하나만 걱정하시면 돼요. 나의 몸 상태. 나는 수술 받기에 적당한 상태인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리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히 정형외과에는 정형외과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도 있고요. 세 번째로 마취통증의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H3 클리닉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H3 클리닉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거나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제가 좀 저랑 여기 H3 클리닉에서 자주 만나는 분이 몇 분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는 H3 클리닉에 있는데 실제로 H3 클리닉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건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H3 클리닉은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심장내과 교수님 김철호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기,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예방 접종,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들을 보고요. 수액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노년 건강 전문 클리닉으로 그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우리 살 수 있는 삶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진료 범위 중에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 환자의 그 수술 전 평가를 하는 것도 이 클리닉의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릎 수술 전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김태훈 교수님과의 진료 시간보다 저를 대면하고 만나고 진료 받으시는 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하는 사항도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방법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80세일 때 수술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 간과 콩팥이 좋지 않은데 수술 후에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는데 무릎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무릎 수술을 하는데 검사를 하시다가 심장 초음파 검사는 왜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선망이라는 증상이 온다는데 저도 오나요? 선망이란 증상은 수술 후에 환자들이 갑자기 따님한테 야, 너가 누구냐? 갑자기 난 여기 왜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주사기 뽑고 막 안달안달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그런 부분을 들으신 게 있어서 저도 선망이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느끼시고 이런 검사는 이건 왜 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표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처음에 이제 수술 전 검사를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뭐 검사하는지. 그래서 뭐뭐 검사하는데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와야 되는데요? 라는 것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상 있으면 나 수술 못 하나요? 에 대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TK 정형외과가 많이 어떤 차별화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술 전 검사 왜 하나요? 보겠습니다. 자, 수술 전 검사는요. 사실 우리가 수술 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당연히 수술하는데 뭐 검사가 필요하겠죠?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게 많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왜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공감을 좀 이렇게 넓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수술 전 검사의 목적은 수술 받기 전에 몸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위험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에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회복, 무엇보다 중요한 그 회복을 촉진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1층도 왔다 갔다 하고 3층도 왔다 갔다 하고 2층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는 것에 각각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카테고리에 맞는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목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마취 위험도 평가입니다. 일단 마취하다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마취 위험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취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감염 예방입니다. 그 앞에 강의에서 김태윤 교수님이 감염이 제일 아주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에 어떤 감염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기존에 감염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염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무릎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혈액 응고 상태인데요. 말이 어렵지 저거는 출혈이에요. 수술하면 피가 당연히 출혈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혹시 어떤 병 때문에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절 상태하고 변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릎 MRI 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기저질환.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제 약 드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수술 중에 수술 후에 합병증이 나올 건 아는지 확인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온 분 중에 다른 병원에서 내가 당뇨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릎 수술을 하는데 당뇨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안 해준다고 해요. 왜 당뇨가 심하면 수술을 안 해줄까요? 당연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뇨가 심하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시는 이렇게 절개하는 부위에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계속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 수술한 부위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미리 그 숫자보다 높으면 미리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수술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술하는 것은 1시간만 잠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회복 단계. 그러면 회복 단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 맞춤형 재활치료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지 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술하셔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 전 검사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처음에 진단받은 이력이 있으신지, 또 다른 어떤 부위의 수술,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하신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진찰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복용약 확인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수술 전에 중단해야 될 약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 밑에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약은 피했으면 하는데 그런 걸 드시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걸 드시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근전도 검사. 이거는 당연히 우리 근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근력을 측정하고 재활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혈관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복부, 다리,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대부분 빈혈 수치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수술을 받고 나면 빈혈 수치가 대부분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수술 전에도 빈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빈혈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미리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염증 수치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진 않지만 기존에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었는데 모르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요. 영상 검사를 통해서 무릎 MRI, 그다음에 폐 엑스레이 등을 찍습니다. 자, 심전도하고 심장 초음파를 검사하는데요. 일단 이걸 통해서 심장 구조가 수술받기에 적당한지, 정상 범위에 있는지, 그리고 심근경색, 부정맥은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폐 기능이 마취받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TK 정형외과 많이 가지고 있는 수술 위험도 평가 내용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수술 전 이런 평가를 다 마치시면 저희가 이런 위험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하고 면담하실 때 제가 막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거든요. 수술 전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술 전 검사하신 것들을 제가 전부 다 봐서 이런 위험도 그 중에 하나를 드려요. 자, 일단 단계는 1, 2, 3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도 1A, 1B, 2단계에서도 2A, 2B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수술 위험도. 그래서 만약에 1A, 1B 정도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수술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2B 수술 위험도가 2B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분은 수술을 연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 후에 저랑 치료를 마치신 다음에 다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상 소견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려보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상 소견이 있었던 5분의 환자분의 사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분의 환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렇게 회복하셔서 지금까지 저도 보고 계시고 원장님께도 이렇게 수술 후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5분의 수술 전 검사 이상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85세 남자분이시고요. 아주 멀리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신 분이시고, 이분은 기존에 약 드시는 거를 살펴보니 비대성 심근병증, 그러니까 심장벽이 좀 선천적으로 좀 두꺼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고 만성 간염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양쪽 콩팥, 신장에 물혹이 있던 분이에요. 이분의 걱정거리는 뭐냐면 다른 병원에서 본인의 콩팥 상태는 투석 직전이라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 전 단계에서 콩팥 수치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단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1단계가 정상이고 5단계가 투석이에요. 그러면 4단계에 진입하면서부터 투석을 생각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 들으신 대로 투석 직전의 상태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게 3단계신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수치가 크레아틴 수치 2.07. 이거는 그 사구체 여과율하고 좀 비슷한 이런 수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의 고민은 무릎 수술도 받고 뭐 그런 것도 다 괜찮은데 투석할까 봐. 이게 제일 큰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콩팥인데요. 이제 85세의 우리 남자 환자분이 제일 걱정하셨던 콩팥의 모양이에요. 이거는 강낭콩처럼 생겼죠. 이 기능은, 이 신장의 기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잘 걸러줘서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기능이 떨어지고 단계 5단계가 되면
투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분을 잘 케어하면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겠냐? 일단 콩팥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면 용량을 좀 줄여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좀 줄여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수술 전후에 수액 치료, 수분 공급을 충분히 다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 증상이 괜찮은지, 증상이 새로운 증상이 나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요 크레아틴 수치 변화인데요. 요게 2.07이 처음 스타트 시점이고, 빨간 게 수술 받은 날이에요. 수술 받은 날, 그 다음 날에 살짝 올라가죠. 이 수치는 올라가면 안 좋은 거, 내려가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살짝 올라가요.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7월 9일 날 오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날 수액 치료하고, 그다음에 약 쓸 것들 정리하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날 오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떨어져요. 네,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이제 간격으로 크레아틴 수치를 보는데, 떨어지면 아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어나실 때까지 7월 22일 날 태어나셨는 데까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수치로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퇴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57세 여자분이셨어요. 되게 젊은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젊은 분에 속하시는데,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간 수치가 너무 높았어요. 원래 우리가 간 기능 수치라고 하는데 정상이 40까지인데요. 이분은 299, 470이에요. 무려 7배에서 10배 정도가 높았죠. 그래서 이렇게 간 수치가 높을 때는 무슨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치를 같이 봤더니 이런 수치, 간 수치 같은 것도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복부 초음파를 봤는데 큰 이상 소견이 없으세요. 그래서 증상도 없고, 물어봤죠. 무력감이나 뭐 이렇게 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지, 전혀 증상이 없는 간 기능 수치가 거의 400대가 되는 이런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을 좀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다 빼드리고, 그리고 간 기능 좀 회복할 수 있는 수액이나 약 같은 걸 좀 드렸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자주 와서 맞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있는지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수치가 이렇게 높았어요. 이렇게 엄청 높았다가 수액 치료를 하고 나서 한 열흘 뒤인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네, 여기가 수술 시점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걱정인 거예요. 간 수치가 다시 높아질까 봐. 그래서 여기 수술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치료를 계속 유지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잘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수술하고 2주 된 시점에 완전히 정상 상태, 40 아래로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걱정이 있었던 분도 이렇게 잘 치료받으면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분은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분인데 61세 남자분이시고 혈압 그리고 약간의 청력 저하 외에는 크게 나쁜 병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부 초음파를 검사를 했는데 심장수신증이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니까 이렇게 복부 초음파 사진이에요. 복부 초음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 모양이 이렇게 보여서요. 이게 오른쪽만 그러고 왼쪽은 또 안 그래요. 정상이에요. 오른쪽만 사진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신장 기능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자,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가 콩팥이에요. 여기가 콩팥이고 여기가 방광이에요. 여기가 소변 나오는 곳이고 이 콩팥 신장 같은 말이고 이 콩팥에 이렇게 방광하고 연결해주는 요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보면 이 영상으로 보이는 거는 그 요관의 입구예요. 이 요관의 입구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늘어나 있는 거고 뭐처럼 생겼어요? 우리 고무장갑의 손가락 모양. 예, 이것을 신장 수신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단계를 보니까 이분은 4단계예요. 보면 여기서 이게 1단계예요. 이렇게 거의 없는 듯. 여기 2단계, 3단계, 4단계죠. 이분은 4단계예요. 신장 수신증 4단계인 거예요. 모르셨대요. 그리고 증상도 별로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병원에 좀 의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병원에 다녀오셨어요. 대학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오른쪽 요관에 요관암 1기가 발견되셨어요. 그래서 크기가 6cm였어요. 6cm고 다행히 요관암은 1기였어요. 다른 데 퍼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요거 수술적 치료 잘 마치셨어요. 수술적 치료 잘 마치셔서 그리고 무릎 수술도 당연히 이거 대학병원 가시기 전에 무릎 수술도 잘 마치셨어요. 신장 기능 정상이고 지금 잘 생활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심장 관련된 건데 우리가 77세 여자분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심장 검사를 했더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지? 자, 보면요.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이거를 모자이크 패턴이라고 하는데 모자이크 패턴이 아주 심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혈압도 없으시고 고지혈증도 없으시고 심지어 당뇨도 없으신데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 검사 이렇게 했더니 판막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판막은 심장이 드나드는 피가 드나드는 문인데요. 심장에는 판막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너무 좁아져서 피가 너무 세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피가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지금 요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승모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우리나라에 현재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거의 없냐면 원인이 이전에 우리가 조금 환경 위생이 좀 어려웠을 때나 그랬을 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새는 우리나라에 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 있고 이 병은 수술 후에 폐에 물이 차거나 숨이 차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셨는데 이게 단계로 따지면 1, 2, 3단계가 있고 3단계 정도, 2에서 3단계 정도 넘어가는 그런 수치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숨이 차고 폐에 물이 차실 수가 있다. 만약에 너무 많이 숨이 차고 그러면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되실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수술 위험도가 있으신 거죠. 있으시고 근데 무릎 수술은 무사히 마치셨고 무릎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폐에 물이 찼어요. 폐에 물이 차고 우리가 숨이 차고 했는데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어요. 네, 심하진 않으셔서 다행히 대학병원 안 가시고 제가 이제 치료도 좀 해드리고 약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하얗게 이렇게 됐던 게 퇴원하실 때쯤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잘 회복이 되셨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이 보시면 이분은 71세 여자분이시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 우울증으로 드시는 약인데요. 약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약 개수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크림 빼고 15, 16, 17, 20알. 아침에 20알을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드시나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고혈압 보는 병원 따로
당뇨 보는 병원 따로, 그 다음에 우울증 보는 병원 따로, 인지장애 보는 병원 따로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한 병원 선생님들이 한 3개 정도의 4개 정도의 약을 주시잖아요. 그게 막 중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양 보세요. 이거 무코스타로 시작하는 이거 있잖아요. 얘 여기 있어요. 똑같은 거. 이거 위장장애 보호제인데요. 똑같은 거 들어있어요. 이게 당뇨약이거든요. 여기 당뇨약이 또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뭐 치매 예방약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중복약이 많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분도 똑같은 약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약의 이름을 일단 무조건 다 빼고, 그 다음에 성분도 비슷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고, 복용약을 최대한 개수를 적게, 20개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분은 멀리 이제 경남에 사시는데 아직까지 수술 끝나도 1년 지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분 무사히 다 수술 전 평가에서 다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무사히 다 수술을 마치셨다. 마지막으로 TK의 차별화된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 TK 정형외과는 아주 차별화된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의 아주 탁월한 수술 실력뿐만 아니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인드, 그런 것도 굉장히 특별화된 차별점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술 전후 관리에 있다고 봐요. 수술 전후 관리.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특히 성공률을 굉장히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병원의 장비가 대학병원만 한치 못할 텐데 아주 좀 특별한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과 연계병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병동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혹시 저희 가지고 있는 뭐 장비라든지 치료약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저희가 바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K 정형외과만의 어떤 특별한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앞뒤 수술 전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무릎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